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인선 외에는 개각을 예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 후임 법무부 장관 인선도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이 주재한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울 주요 대학의 정시 비중을 확대하고 오는 2025년에 외고와 자사고 등을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구속 뒤 처음으로 어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국 전 장관의 오촌 조카에 대한 재판 절차도 시작됐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곳곳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강풍을 타고 산불이 급속도로 번지면서 주민 수만 명이 대피하고 일부 도로가 폐쇄되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장관 사퇴 이후 국정 쇄신용 개각이 단행될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 당분간 개각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후임 법무부 장관 인선도 서두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선 기자입니다. 다음 달 임기 반환점을 앞둔 문 대통령이 출입기자단을 청와대 녹지원으로 초청했습니다. 신년 기자회견 등을 제외하면 취임 후 네 번째로 마련된 기자단 소통 행사입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그 역사적인 그런 과업에 있어서도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 또 기자님들이 끝까지 동반자가 되어주시기를.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쉼없이 달려왔지만 아직 국민들이 체감할 만큼은 아니어서 가야 할 길이 멀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쇄신용 개각이 단행될 거란 관측엔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금 법무부 장관 인선 외엔 달리 개각을 예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후임 법무부 장관 인선도 서두르지 않으려 한다고 답했습니다. 지금 검찰개혁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패스트트랙으로 가 있는 공수처법 등이 입법될지도 관심사여서 지켜보면서 판단하겠다고 했습니다. 법안 처리 전에 차기 법무부 장관을 지명할 경우 야당이 지명자를 문제 삼아 처리에 반대하는 등 변수를 만들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선 남북이 말하는 완전한 비핵화는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 수준과 같다면서 문제는 북한이 바라는 비핵화 조건을 미국이 대화를 통해 받쳐줄 수 있을 것인가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가 구속 뒤 처음으로 어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해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면 조 전 장관도 부를 계획입니다. 조 전 장관 오촌 조카에 대한 첫 재판 절차도 어제 진행됐습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그제 새벽 구속된 정경심 교수가 어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구속된 뒤 첫 검찰 조사입니다. 검찰은 정 교수 영장에 적시된 혐의에 대한 보강과 함께 추가 혐의에 대한 조사를 벌였습니다.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연관된 사실관계 파악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교수의 코링크 PE 허위 운용 현황 보고서 요구 의혹, 그리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증명서 발급 의혹 등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이 개입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교수에 대해 충분한 조사가 이뤄졌다고 판단되면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쯤 조 전 장관을 직접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 전 장관 일가 사모펀드 운용사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오촌 조카 조모 씨에 대한 재판 절차도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법정에서 정 교수를 조 씨의 공범으로 사실상 지목했습니다. 조 씨의 변호인 측이 재판에 필요한 서류를 내주지 않는다고 불만을 나타내자 검찰은 공범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설명한 겁니다. 재판 후 조 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조 씨의 잘못을 정 교수에게 덧씌우고 있다는 정 교수 측 주장에 대해 화가 났다고 말했습니다. 자신들은 죄가 없는데 남의 죄를 덮었었다는 얘기를 하면서도 싸우고 싶은 생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한편 최성해 동양대 총장과 통화한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과 김두관 의원이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조 전 장관 일가 수사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어제 시작됐습니다. 앞선 대법원 판단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뇌물과 횡령 액수가 크게 늘어났는데요. 이 부회장 측은 형량을 줄이는 데 집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백인성 기자입니다. 627일 만에 피고인 신분으로 다시 법정에 나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짧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건넨 86억 원의 뇌물 혐의입니다. 1년 반 전 선고받은 36억 원보다 50억 원 늘어났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삼성 회사 돈으로 뇌물을 준 것이라 판단해 이번 재판에서 이 부회장의 형량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횡령 액수가 50억 원이 넘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유무죄 판단을 다투지 않겠다라며 양형을 낮추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집행유예 판결을 받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례적으로 이 부회장에게 당부의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이건희 회장이 이 부회장의 지금 나이인 51살 때 이른바 삼성 신경영을 선언했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재판 기간 중에도 당당하게 기업 총수로서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 부장판사는 자신의 언급이 재판 진행이나 결과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향후 재판부는 유무죄 판단과 양형에 대해 각각 한 차례씩 기일을 열 예정입니다. 양형 심리가 한두 차례에 그친다면 이 부회장의 재판은 이르면 내년 초 선고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어제 대통령 주재 교육 관련 장관 회의에서 대입제도 개편 방향이 결정됐습니다. 서울 주요 대학들의 정시 비율을 늘리고 불공정 논란이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대폭 손질합니다. 서열화 논란이 있던 자서고,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도 추진합니다. 이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2020학년도 대입에서 서울대학교는 전체 신입생의 21.5%만 정시로 뽑습니다. 나머지는 수시, 모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합니다. 서울대를 포함한 서울의 주요 대학 15곳의 학종전형 비율은 평균 44%에 이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이 문제를 꼬집어 지목했습니다. 서울의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수시와 정시 비중의 지나친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회의 직후 정부는 정시 비율 상향 방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 및 논술 위주 전형의 쏠림 현상이 높은 서울 소재 대학에 대해서는 정시 수능 위주 전형의 비율을 상향 조정하되 협의해서 11월 중에 함께 발표하겠습니다. 얼마까지 늘릴지는 지난해 대입 공론화 내용을 기초로 현장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예정입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응답자가 적절하다고 본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의 평균은 약 39.6%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부모의 정보력과 경제력이 큰 영향을 준다고 평가되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정 고교에 유리하고 사교육을 과도하게 유발한다고 지적되는 대입전형은 폐지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고교 서열화 해소를 위해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2025년 한꺼번에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1단계 합의문 완성을 위해 다음 달 초 중국 베이징에서 후속 고위급 협상을 가질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식재산권 문제 같은 핵심 쟁점 분야는 다음 단계 논의로 미뤄졌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1단계 합의 완성 후에는 중국이 소극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뉴욕 김철우 특파원입니다. 미중 양국의 고위급 무역협상 대표들이 오늘 전화통화를 가졌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두 나라가 구체적인 사안에서 진전을 봤다고 전했습니다. 합의 중 일부 분야에서 마무리 단계에 근접했다는 언급과 함께 차관급 차원의 후속 논의와 고위급 협상 대표단의 추가 접촉이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다음 달 초 중국 베이징에서 양국 고위급 대표단이 협상을 열어 1단계 합의문을 완성하고 칠레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미중 정상의 서명이 진행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1단계 합의문 완성의 초점은 중국이 얼마만큼 미국 농산물을 구매할지 그리고 미국이 중국 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를 전면 철회할지 여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1단계 합의를 발표하면서 중국이 최대 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농산물을 구매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미국 농산물 최종 구입량에 대한 정확한 언급을 피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농산물 구입 카드를 관세 철폐를 위한 협상 지렛대로 쓸 것으로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이유입니다. They will consider buying more if the Trump administration takes the existing tariffs off of the table. 1단계 합의가 완성되면 중국이 추후 협상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로이터 통신은 1단계 합의를 통해 내년 대선을 앞둔 미국을 상대로 중국은 긴장 완화와 시장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어 추가 협상을 할 동기가 사라졌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 의견을 모으기로 한 지식재산권이나 기술 강제 이전 문제 등 핵심 쟁점 분야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다루기 어렵게 됐다는 것이 이곳 월스트리트 전문가들의 관측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호입니다. 오늘 새벽 경기도 김포시의 한 공장에서 불이 나 폐기물 100여 톤이 불에 탔습니다. 경남 진주에서는 화물차가 앞서가는 트랙터를 들이받아 운전자 한 명이 숨졌습니다. 밤사이 있었던 사건 사고, 김지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건물 위로 솟구칩니다. 오늘 새벽 0시 40분쯤 경기도 김포시 대곡면 송마리의 플라스틱 폐기물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공장 일부와 폐기물 100여 톤이 불에 탔습니다. 고속도로 갓길에 화물차가 뒤집힌 채 넘어져 있습니다. 어젯밤 9시 40분쯤 경기도 광주시 초월면 제2중부고속도로 경기광주 분기점 인근에서 화물차가 갓길 녹지대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30살 정모 씨가 다쳤습니다. 경찰은 화물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경남 진주시 문산읍의 도로에서 1톤짜리 화물차가 앞서 달리던 트랙터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66살 김모 씨가 숨졌고 트랙터 운전자 60살 강모 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달리던 화물차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트랙터를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전북 완주군 용진읍의 한 주택마당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차량 2대와 주택 일부가 탔고 불을 끄려던 74살 A씨가 다쳤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엔진이 과열됐는지 등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와 남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대형 산불이 발생해 주민 수만 명이 대피했습니다. 강풍을 타고 산불이 급속도로 번지면서 도로는 폐쇄되고 학교는 휴교령을 내리는 등 산불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최동혁 특파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산자락을 타고 솟구칩니다. 강풍을 타고 불꽃은 삽시간에 번집니다. 주택들도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입니다. It's terrible and it happens so quick. It's people don't realize within a matter of minutes the stuff moves miles, you know. So it's terrifying. 남캘리포니아주 센타클라리타와 샌버나디노에 현지 시간 24일 대형 산불이 발생해 인근 주택가로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한인들도 다수 거주하는 지역으로 최소 6채의 주택이 불에 탔고 4만여 명의 주민이 대피했습니다. We have over 500 firefighters on the incident right now, and we had approximately 10,000 structures that were impacted by the incident. 인근 주요 고속도로는 폐쇄됐고 지역 교육부는 대학을 포함한 학교들에 하루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세계적인 와인 산지인 북캘리포니아 소노마 지역 산불도 불길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면적의 30배인 88제곱킬로미터가 불에 탔고 주택 50여 채가 소실됐으며 주민 수천 명이 대피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에 불볕 더위와 함께 강풍이 불고 있어 진화 작업은 더디기만 합니다. It's not a decision that we take lightly. We stand by the recent public safety power shutoff we did. 게다가 전력 회사들이 발화 위험이 크다며 광범위한 지역의 전력을 차단해 주민들은 산불과 강제 단전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최동혁입니다. 패스트트랙 수사 대상 의원에게 공천 가산점을 주겠다는 방안을 두고 한국당이 시끄러웠는데요. 황교안 대표가 정해진 바 없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초선들의 잇따른 불출마 선언으로 뒤숭숭한 민주당에서는 조국 전국대 당의 태도에 대한 자성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락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른바 패스트트랙 공천 가산점을 옹호하는 듯했던 한국당 황교안 대표. 당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에 대해서 또 그에 상응한 평가를 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하루 만에 말을 바꿨습니다. 가산점에 관해서 저는 생각해 본 바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공천 기준에 관해서는 협의 중이고 논의 중인 단계고 결정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범법을 조장한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에 아직도 우리 당이 과거와 같이 보스에 의한 사천을 하는 수준 낮은 당으로 비춰지게 만든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었다. 최고위원들까지 문제 삼자 진화에 나선 겁니다. 당내에선 가산점을 처음 제안한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해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했다. 사실상 해당 행위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연이은 초선 불출마 선언으로 뒤숭숭한 민주당에선 조국 전국 속 당의 태도에 대한 작심 발언이 나왔습니다. 의원총회에선 당의 가치와 상충되는 행태에 괴로워 지옥을 맛봤다. 샴푸가 조금씩 안 나오는 걸 두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안 나오듯 한순간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젠 민생 문제로 국면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여당은 총선 때 어차피 민생으로 평가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하고 민생에 더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있었죠. 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겨냥한 기무사 계엄령 문건에 대한 문제 제기도 신중해야 한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WTO에서 개발도상국 특혜를 더는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위상이 높아졌고 미국 등 주요국의 요구를 고려해 앞으로의 협상력을 유지하기 위한 결정이란 것이 정부의 설명인데요. 새로운 협상이 타결되기 전까지 기존의 특혜는 유지됩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 WTO에 처음 가입한 우리나라. 가입 이듬해부터 20여 년간 농업 분야 개발 도상국으로서 고율의 수입 관세 부과와 보조금 지급 등의 혜택을 누려왔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앞으로는 WTO 협상에서 이 같은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리 경제 위상이 높아져 더는 개도국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겁니다. 최근 WTO 내 주요국들이 발전 수준이 높은 나라가 개도국 특혜를 받고 있다며 개선을 계속 요구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특히 미국의 압박이 거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중국을 겨냥해 부유한 나라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중단하겠다고 예고했는데 우리나라 등 모두 11개국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우리와 처지가 비슷한 싱가포르와 브라질도 이미 개도국 지위를 내놔 우리만 유지하는 건 실익이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향후 WTO 협상에서 우리에게 개도국 혜택을 인정해 줄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결정이 늦어질수록 대외적 명분과 협상력 모두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컸습니다. 정부는 쌀 등 민감 품목에 대해선 별도 협상 권한을 갖고 최대한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결정은 앞으로의 협상부터 적용돼 기존의 특혜는 유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아침 등굣길에 고교생 10여 명을 태우고 가던 통학버스가 신호를 위반하고 주행하다 다른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고등학교 3학년 학생 1명이 숨지고 1명은 크게 다쳤는데요. 운전기사는 등교에 늦어 빨리 가려고 신호를 위반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민정희 기자입니다. 버스가 빨간불을 무시하고 빠른 속도로 주행합니다. 교차로를 지날 때쯤 옆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버스 오른쪽을 들이받습니다. 이 차량은 인근 고등학교 통학버스로 당시 차 안에는 등교하던 학생 12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사고 현장입니다.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던 통학버스는 오른쪽에서 직진하던 차량과 그대로 충돌했습니다. 충돌을 피하려던 버스는 건너편에 서 있던 차량과도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수능 시험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 1명이 숨졌습니다. 2학년 학생 1명도 크게 다쳤습니다. 건물에서 큰 물건이 쏟아지는 듯한 쿵쾅 두 번이 큰 소리가 나가지고 밖에 쳐다보니까 노란색 봉고차가 전복이 돼 있었고 그 뒤에 차가 또 이어서 받아서
버스와 부딪힌 다른 차량들의 운전자와 학생들 등 16명도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습니다. 통학버스 운전자 47살 정모 씨는 경찰 조사에서 신호가 바뀐 것을 봤지만 등교 시간에 늦어 빨리 가려고 신호를 위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 씨에 대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01%가 나왔고 정확한 측정을 위해 체열을 해 국과수에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수치가 낮아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정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입건하고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미투 운동이 한창이던 지난해 한 언론사를 통해 보도된 정봉주 전 의원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진실 공방이 있었는데요. 해당 언론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전 의원에게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성수 기자입니다. 자신의 성추행 의혹 보도를 거짓이라고 주장했다가 무고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봉주 전 의원. 성추행을 시도한 것으로 보도하여 전 국민과 언론을 속개한 기획된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법원이 정 전 의원의 혐의를 모두 무죄로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A씨의 진술이 중요 사안에서 상반되거나 모순되는 점이 많다며 성추행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A씨 지인들의 진술 역시 A씨에게 전해 들은 것에 불과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이번 사건의 전제가 되는 게 성추행이 실제 있었냐는 건데 이 사실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무고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정 전 의원의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보도 내용을 반박하고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언론사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없었다고 봤습니다. 또 사건 당일 자신의 행적을 찾으려고 노력한 점에 밀어 허위 사실을 유포하려 한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무죄를 선고받은 정 전 의원은 말을 아꼈습니다. 오늘 무죄 선고 나셨는데 짧게라도 입장 한번 다음에 할게요. 앞서 검찰은 정 전 의원을 기소하면서 성추행 의혹의 진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얼마 전 이른바 다크 웹사이트에서 아동 성착취 영상을 사고 팔다가 국제수사기관에 붙잡힌 사람들의 상당수가 한국인이어서 충격을 줬는데요. 국내에서도 메신저 등을 통해 이런 아동 성착취 영상을 사고 판 사람들이 붙잡혔습니다. 영상을 사서 본 사람만 수백 명인데 실제 처벌되는 경우는 적어서 더 큰 문제입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파일 공유에 관한 정보를 주고받는 한 인터넷 카페입니다. 이곳에 아동 청소년을 뜻하는 아청을 치면 760개가 넘는 게시물이 뜹니다. 카페에는 아동 성착취 영상을 유포했지만 기소유예로 끝났다는 경험을 말하는가 하면 최근 영상을 갖고 있다 서울 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사람이 경찰에게 어떤 질문을 받았는지 알리기도 합니다. 경찰은 최근 이런 아동 성착취 영상을 유통하거나 구매한 수백 명을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았습니다. 이들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등에서 영상을 거래했습니다. 현행법상 아동 성착취 영상은 파는 건 물론 갖고만 있어도 불법이지만 실제 처벌은 미미합니다. 아동이 등장하는 걸 알면서도 영상을 갖고 있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적발된 사람의 63.2%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재판까지 가지도 않았습니다. 보다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어리고 특별히 전과 없고 반성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자꾸 선처해 주는 거예요. 그런 사건들이 모이게 되니까 이 형벌 규정이 형벌 규정으로서의 위화력이 없는 거죠. 여기에 국회는 아동 성착취 영상의 단순 소지자도 엄벌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안도 준비 중입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오늘은 갑자기 찾아온 가을 추위에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졌는데요.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 6.7도로 어제보다 7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도 서울 기온 15도에 머물면서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주말을 맞아 산을 찾으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오늘 전국에서 단풍을 구경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강원 지역은 단풍이 절정 시기에 달했는데요. 앞으로 2, 3주 내에 전국의 산에서 단풍이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전국의 하늘 표정은 대체로 맑은 상태입니다. 오늘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중부 산지로는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서리가 내리고 물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서해안 지역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6.7도, 원주 9.8도로 중부 내륙 지역은 10도 아래로 기온이 내려간 곳이 많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15도, 원주 14도 예상되고요. 청주와 대전, 광주가 16도, 대구 18도에 머물면서 어제보다 기온이 낮겠습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포털 사이트 다음을 운영하는 카카오가 연예 뉴스 댓글을 잠정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인물을 검색하면 함께 뜨는 관련 검색어도 없앱니다. 최근에 논란이 된 악성 댓글 문제와 관련해 포털의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반영한 조치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손서영 기자입니다. 갑작스럽게 숨진 가수 설리. 2014년 활동을 잠시 중단할 정도로 심한 악성 댓글에 시달려왔습니다. 심지어 사망 후에도 악성 댓글이 이어졌고 다른 연예인으로까지 확산되자 가수 아이유는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악성 댓글에 대한 처벌과 인터넷 실명제 도입 요구도 커진 상황. 카카오는 포털 다음의 연예 뉴스 댓글을 이달 안에 잠정 폐지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댓글의 인격 모독 수준이 공론장의 건강성을 해치는 데 이르렀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용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편의성을 제고한다는 그런 취지와는 달리 댓글의 서비스들이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의 부작용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어 왔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했기 때문에 카카오톡 탭에 있는 실시간 이슈 검색어는 삭제했습니다. 다음에서 인물을 검색할 때 뜨는 관련 검색어도 올해 안에 없애기로 했습니다. 포털들이 그런 사회적 압력을 받은 그런 결과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댓글의 긍정적인 측면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향후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는 쪽으로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회에서는 당사자가 아니라도 악성 댓글을 본 사람이면 누구든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를 요구할 수 있게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는 윤모 씨가 재심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경찰이 윤 씨 측에 당시 수사 기록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윤 씨 측 변호사는 수사 절차와 내용 모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현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이 윤모 씨 측에 제공한 수사 기록은 모두 9건입니다. 윤 씨의 피의자 신문조서와 자필 진술서가 각각 3건, 진술조서 2건, 그리고 구속영장이 1건입니다. 앞서 윤 씨 측은 윤 씨 관련 수사 기록 전부를 정보공개 청구했는데 경찰이 일부만 제공한 겁니다. 경찰은 기록 제공이 수사에 미치는 영향과 윤 씨의 권리구제 등을 면밀히 검토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록을 받아본 윤 씨 측은 한눈에 봐도 문제점이 드러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심 준비를 맡은 박준영 변호사는 자필 진술서를 보면 중요한 대목은 경찰이 불러준 내용을 윤 씨가 받아 쓴 걸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디를 거쳐 어느 방향으로 갔다는 등 범행 과정을 언급한 내용인데 글을 잘 쓰지 못하는 윤 씨가 스스로 적었다고 하기엔 내용이 너무 정확하다는 겁니다. 윤 씨 측은 이러한 수사 내용 외에도 불법 체포 등 수사 절차의 문제도 강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5시간 만에 자백을 했다고 보도가 나갔어요. 그런데 그거는 사실이 아니에요. 한 3일 정도 잠을 못 잤어요. 박 변호사는 절차상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이 윤 씨를 체포하게 된 과정과 이유 등이 담긴 수사 기록의 추가 공개를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받은 기록은 진술 분석 등을 거쳐 문제점을 정리한 후 공개하겠다며 변호인들이 문제를 지적하기 전에 경찰이 먼저 고백하고 사과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오늘로 윤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합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영국에서 발생한 트럭 컨테이너 집단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용의자 3명을 추가로 체포했습니다. 사망한 39명이 중국인이라는 당초의 경찰 발표와 달리
베트남인이 포함됐을 수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양민효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39명이 사망한 채 발견된 컨테이너를 싣고 트럭이 이동합니다. 정밀 조사를 위해 인근의 안전장소로 옮겨지는 겁니다. 컨테이너 집단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영국 경찰이 40대 남성과 30대 남녀 등 용의자 3명을 추가로 체포했습니다. 이미 구금된 트럭 운전사와 같은 살인과 미리급 알선 혐의입니다. They are currently in custody, also on suspicion of conspiracy to traffic people and on suspicion of manslaughter. A 25-year-old man arrested on Wednesday on suspicion of murder remains in custody. 희생자 부검도 시작됐습니다. 법의학자들은 신원 감식과 함께 사망 원인을 규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사건 전날 오후 2시 40분쯤 벨기에 항구에 진입해 다음 날 자정 지나 영국에 넘어온 뒤 새벽 1시 40분 산업단지에서 발견되기까지 경찰은 이들이 10시간 가까이 영하 25도의 컨테이너 안에 있다 동사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망한 채 옮겨졌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숨진 39명이 중국인이라는 당초 발표를 중국 정부가 부인하자 영국 경찰은 검시 절차가 모두 끝날 때까지 정확한 국적을 밝히지 않겠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희생자 중 베트남인이 있을 수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BBC와 로이터 등은 미리국을 시도하던 20대 베트남 여성이 가족에게 질식해 죽을 것 같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이는 컨테이너가 벨기에 항구에 도착하기 2시간 전이었다고 전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양민효입니다. 나라 밖 소식 지금 세계는입니다. 중동 지역에서 경제난에 항의하는 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라크에서는 3주 만에 시위가 다시 시작되면서 8명이 숨졌고 레바논에서는 반정부 시위대와 헤즈볼라 지지자들이 충돌하는 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박석호 특파원입니다. 이라크에서 실업난 등에 항의하는 시위가 3주 만에 다시 시작됐습니다. 수도 바그다드에서는 시위대 수천 명이 정부 청사와 미국 대사관 등이 있는 그린존 접근을 시도하다 경찰과 충돌했습니다. 남부 도시 나스리야에서는 시위대가 지방 청사 건물에 침입해 불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실업난과 수도 전기 부족 등에 항의하며 시작된 이라크 시위는 내각 사퇴 요구로 번지고 있습니다. لا نطالب بكهرباء، لا نطالب بماء، لا نطالب بل هذه الحقوق مشروعة على الدولة أن توفرها. بل نحن اليوم نطالب أولاً بإقالة الحكومة الحالية. مطلب اثنين تغيير الدستور. 시위가 격화되면서 어제 하루 바그다드에서 5명, 나스리야에서 3명이 최루가스 산탄이나 고무탄에 맞아 숨졌습니다. 앞서 이라크에서는 이달 초 전국적인 경제난 항의 시위로 149명이 숨지고 3천여 명이 다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레바논에서도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부정부패에 항의하는 시위가 9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위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자 헤즈볼라 지도자 나스랄라는 외국 세력의 개입이 의심된다며 시위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أنا خايف على البلد. نحن خايفين على البلد. يكون في حدا بده ياخذ بلدنا يعمل فيه توترات اجتماعية وأمنية وسياسية ياخذوا على الحرب الأهلية. 그러자 헤즈볼라 지지자들이 반정부 시위대를 공격하는 등 경제난 항의 시위가 정파 간 갈등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모래 조각 작품이 병풍처럼 공원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덴마크 손도보그 지역의 모래 축제에 전시된 작품들인데요. 거대한 얼굴 조각부터 어린 로봇을 안고 있는 성모 마리아상, 또 영화에서 본 듯한 전투형 로봇까지 조각가들은 섬세한 손놀림으로 작품에 하나하나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전 세계 예술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로봇과 인간을 주제로 모래 위에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 작품들은 엄청난 양의 모래에 점토를 섞고 물을 뿌려 보관했다가 긴 시간 동안 작업을 해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국립공원 관리자가 출입을 금지한다는 팻말을 내겁니다. 주변에서 이를 지켜보던 관광객들이 아쉬움과 함께 축하의 박수를 치며 환호합니다. 단일암석으로는 세상에서 가장 크기가 커 세계의 배꼽이라는 애칭을 갖고 있는 울룰루의 등반이 영구적으로 금지됐습니다. 연간 25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호주 관광의 필수 코스였는데요. 이번 조치는 울룰루를 조상들의 영원을 위한 성지로 여기는 원주민 부족들의 요청을 국립공원 이사회가 받아들인 겁니다.
인도 남부 지역의 한 마을, 코끼리가 물 웅덩이에 빠져 허우적거립니다. 나오려 몸부림치지만 자꾸 웅덩이 안으로 빠져들어갑니다. 보다 못한 마을 주민들이 힘을 합쳐 구조에 나섰는데요. 주민 수백여 명이 코끼리 몸에 연결된 소방 호수를 잡아당깁니다. 주민들의 도움으로 웅덩이 밖으로 빠져나온 코끼리는 환호와 함께 무사히 자연으로 돌아갔습니다. 지금 세계는이었습니다. 북한이 어제 통지문을 보내서 금강산에 있는 남측 시설을 철거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가 국민 정서에 배치되고 남북 관계를 훼손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효용 기자입니다. 북한이 어제 오전 통일부와 현대그룹 앞으로 각각 통지문을 보냈습니다. 금강산의 국제관광문화지구를 새로 건설하겠다며 합의되는 날짜에 금강산에와 우리 측이 설치한 시설을 철거하라는 내용입니다. 사실상 남측이 철거해 가라는 통보입니다. 실무적 문제들은 문서교환 방식으로 합의하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직접 대화는 하지 않을 것이며 철거 외에 다른 문제도 논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읽히는 대목입니다. 북한이 통지문을 보낸 건 김정은 위원장의 철거 지시가 북한 매체에 보도된 지 이틀 만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가 최우선이라는 원칙하에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면 협상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당국 간의 만남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달라진 환경을 충분히 검토하면서 금강산 관광의 창의적인 해법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금강산 관광에 영향을 주는 대북 제재와 북미 비핵화 협상,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 등을 고려해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김 위원장의 철거 지시가 국민 정서에 배치되고 남북 관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단 대가를 지급하는 기존의 관광 방식은 대북 제재 때문에 유지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새로운 방식을 모색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KBS 뉴스 이효용입니다. 북한은 금강산에 새로운 국제문화 관광지를 건설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번 조치는 관광산업 육성이라는 국가 발전 전략에서 나온 것이라는 분석이 있어서 우리 정부가 대응할 여지가 많지 않아 보입니다. 유지향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평안남도 양덕군에 있는 온천 관광지구를 찾았습니다. 완공을 앞둔 건설 현장을 둘러본 뒤 금강산 관광지구와 대조적이라며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자본주의 기업들의 건축과 근로인민 대중의 요구와 지향을 구현한 사회주의 건축의 본질적 차이를 종합적으로 직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달 들어 자신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는 3대 관광개발 지역을 모두 방문했습니다. 관광산업 육성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겁니다. 양덕 온천지구는 올해 완공을, 금강산 원산 갈마지구와 백두산 삼지연군 관광단지는 내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 중입니다. 관광산업 육성은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한 뒤 역점을 두는 발전 전략입니다. 관광 자체는 유엔 제재에 저촉되지 않아 외화벌이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이미 마식령 스키장과 원산 갈마지구, 그리고 금강산을 묶는 관광벨트 개발 계획을 세웠습니다. 남북관계를 고려해 금강산만을 방치했지만 더는 개발을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금강산 국제관광국이라는 새로운 조직까지 만든 것도 이를 뒷받침하는 부분입니다. 대북 제재가 더 강해지면서 사실상 제재에서 조금 예외적으로 벗어나 있는 관광을 더 관심 갖게 되는 계기가 됐다. 그렇게 봐야겠죠. 김 위원장은 이미 금강산은 남북관계의 상징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금강산을 독자 개발하겠다고 밝힌 만큼 금강산을 매개로 남북관계를 전환해보겠다는 정부 구상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3차전에서도 두산이 키움을 꺾고 3연승을 달렸습니다. 두산은 이제 1승만 더 거두면 3년 만에 한국 시리즈 우승을 차지합니다. 문영규 기자입니다. 프로야구 최초로 돔구장에서 열린 한국 시리즈 경기. 시작 전부터 관중들이 긴 행렬을 이룰 정도로 뜨거운 열기 속에 3차전도 한국 시리즈 매진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경기에선 두산이 초반부터 앞섰습니다. 두산은 3회 초 박세혁의 3루타로 선취점을 뽑았습니다. 이어 박건우가 브리검을 상대로 왼쪽 담장을 넘기는 2점 홈런까지 전했습니다.
2차전 끝내기 안타의 주인공 박건우의 홈런이 터지자 두산 원정 팬들은 열광적인 환호를 보냈습니다. 이어 오재일의 추가 적시타까지 두산은 3회에만 넉 점을 뽑았습니다. 마운드에선 두산 선발 투수 후렌코프가 6이닝 무실점으로 완벽한 투구를 펼쳤습니다. 키움도 7회 무사만루의 기회를 잡았지만 박동원의 우익수 뜬공 때 2루 주자 센즈까지 잡히며 더블아웃을 당해 기회를 날렸습니다. 두산은 8회 말 김지한의 슬라이딩 캐치 등 수비도 완벽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두산은 실점을 허용하지 않았고 결국 키움을 5대0으로 꺾고 3연승으로 우승을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팀이 이제 우승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갈 수 있는데 또 이바지했다는 거에 너무 기분이 좋고요. 일단 이제 마지막 1승 남았으니까 이긴다는 마음가짐으로 들어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산이 1승만 더 거두면 3년 만에 한국 시리즈 우승을 차지하는 가운데 오늘 4차전 선발로 두산은 유이관을, 키움은 최원태를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문영규입니다. 프랑스 오페라의 진수를 보여주는 오페라 호프만의 이야기가 국내 무대에 선보입니다. 지난해 관객들의 열광적인 반응을 얻었던 뮤지컬 다윈영의 악의 기원이 다시 무대에 올랐습니다. 한 주간의 공연 소식 윤영란 기자가 소개합니다. 현실인지 상상인지 헷갈리는 한 예술가의 세 가지 연애감. 그리고 그의 꿈과 좌절을 그린 19세기 낭만주의 오페라의 결정판 호프만의 이야기입니다. 100편이 넘는 오페레타로 유럽을 휩쓴 오펜바흐의 유일한 오페라로 그가 초연 직전 세상을 떠나면서 다양한 판본이 나왔습니다. 이번 국내 무대에선 호프만이 사랑한 여인들과 그 회방꾼들을 각각 성악가 한 명이 연기하는 1인 4역으로 극적 효과를 높였습니다. 거대한 달 등 감각적이고 상징적인 무대 장치와 한국적인 색채도 인상적입니다. 작곡가 스스로 판타스틱 오페라라고 불렀을 만큼 환상적인 요소가 강하고 인형의 노래, 뱃노래 등으로 성악가들에게도 매력적인 작품입니다. 지난해 초연에서 관객들의 큰 사랑을 받으며 주목받은 다윈영의 악의 기원이 돌아왔습니다. 16살 소년이 30년 전 살인사건의 진실을 알게 되면서 생기는 선과 악의 갈등, 그리고 이를 둘러싼 계급과 정의를 다룬 박지리 작가의 소설이 원작입니다. 지난해 짧은 초연 뒤 재공연과 음원 발매 요청 등 이른바 다윈영 현상이라는 뜨거운 반응이 이어지면서 무거운 주제의 대극장 공연도 성공할 수 있다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KBS 뉴스 윤영란입니다. 주말인 오늘 아침 교통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입니다. 네, 10월의 마지막 주말인 오늘은 어떤 계획 잡으셨나요? 고속도로 이동 계획이 있다면 오늘은 평소 주말보다 상당히 많이 어렵겠습니다. 오전 11시 때 최대 정체 예상되는데요. 이 시간대는 피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65번 고속도로 참고하실 사항이 있습니다. 부산 방향 외동 2터널 내부는 화물차 화재 사고로 진입이 안 되고 있어서 차량들을 회차시키고 있는데요. 진입 전이라면 남경주 나들목으로 나가서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방향이고요. 50번 고속도로 강릉 쪽은 용인과 양지터널 사이 정체 가장 길고요. 다시 호법에서도 속도가 떨어집니다. 52번 고속도로 원주 가는 길은 초월터널 중심으로 밀리고 60번 고속도로 양양 가는 길은 강일과 화도, 강촌에서 속도가 떨어집니다. 15번 고속도로 서해대교 부근은 모포 쪽 사고로 막히고 있는데요. 전으로 팔곡과 비봉 통과하는 길목도 어렵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교통방송이었습니다. 공정성, 이 단어가 핵심인 교육개혁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교육개혁 관계장관 회의에 직접 나서 과감한 개혁을 주문했습니다. 입시 문제의 경우 민감한 이슈지만 입시 제도 먼저 공정성을 확립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됩니다. 우선 정시 확대 방안입니다. 수시 제도가 본격 도입된 2002년 당시 수시와 정시의 비율은 29%대 71%로 정시가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그러나 올해 수시와 정시의 비율은 76%대 24%로 거의 정반대로 바뀌었습니다. 당초 대입 전형에 수시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학교가 수능 시험에만 매달려 황폐화되니
성적 일변도의 평가에서 벗어나 학생 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춰 다양하게 선발한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이른바 조국 사태는 교육 정의, 교육 개혁 논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부모의 능력과 인맥이 자녀 입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논란과 불신이 커지다 보니 이럴 바엔 차라리 정시가 더 공정하다는 여론이 높아졌습니다.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바람직한 대입 제도에 대한 응답이 수시는 22.5%, 정시는 63.2%로 나타났습니다. 고등학교의 서열화를 부추기는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등을 2025년 모두 일반고로 전환시키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단계적 전환을 고수해왔지만 황폐화되고 있는 일반고의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일괄 전환 방침으로 바꾼 것입니다. 대학을 나오지 않은 청년들에 대한 취업과 채용 대책도 마련하겠다는 방안입니다. 대학을 나오지 않았다 해도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우리 사회가 줄 수 있을 때 이 교육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다음 달 정시 비율을 어느 정도까지 높일지, 또 수시의 경우 공정성과 투명성을 어떻게 담보할지 그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공정한 경쟁, 투명한 평가로 개천에서도 용이 날 수 있다는 믿음을 줄 수 있어야 교육 개혁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오늘은 바람을 막아줄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밤사이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기온 6.6도로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보다는 7도가량 낮은 기온입니다. 오늘 한낮에도 서울 기온 15도에 머물면서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주말을 맞아 산을 찾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 전국에서 단풍을 구경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강원 지역은 단풍이 절정 시기에 달했고 앞으로 2, 3주 내에 전국의 모든 산들이 단풍이 절정 시기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전국의 하늘 표정은 대체로 맑은 상태입니다. 오늘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중부 산지는 기온이 크게 떨어져 서리가 내리고 물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서해 5도와 흑산도, 홍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전까지 서해안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6.7도, 원주 9.8도, 대전 11.3도로 중부지방은 10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15도, 원주 14도 예상되고요. 대전과 광주, 안동 16도에 머물면서 어제보다 기온이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상에서 최고 3.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토요일 뉴스광장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